요새 뭐 모두가 다 관심도 화제도 전부 뭐 코로나예요. 코로나 빼면 뭐 사람도 못 만나기도 하거니와 뭐 이야기거리도 없어. 요새는 정치가 없고 다 뭐 그 코로나 뒷전을 밀려났죠. 아까도 뭐 내가 무슨 이야기 할까 했더니 박 교수가 대부분 하는 말이 요새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든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그래서 내가 나는 위로의 말 지금 못한다. 지금 위로해 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줘야 할 때다. 지금도 내 생각이 그래요. 이 사태를 그냥 하나의 그 유행성 감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뭐 이렇게 질병이 와서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지나가는 거 그런 정도 같으면은 사태가 참 간단명료해. 좋은 약 개발하고 또 각자 조금 조심하고 뭐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과성 유행성 질병도 아니고 훨씬 뭔가 의미심장한 대단히 엄중한 성격의 어떤 나는 그걸 이제 경책, 인류에 대한 경책이라고 보는데 그 뭐에 대한 경책이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하나의 어떤 독립된 변수로서 그냥 질병 정도로 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경책이면 왜 경책인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는 경책인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코로나 사태는 하나의 그 전령,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잖아요. 그 전령에 불과하고 진짜 본체는 코로나가 아니다. 그 뭐냐? 지구온난화다. 이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정말 엄중하고도 그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거는 이거대로 큰 만큼 조금은 유장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유장한 데 속아가지고 가끔씩 이제 표출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다가는 지나가면 아유 이제 지나갔구나 하고 이렇게 속기가 쉽다고. 그건 속는 기거든. 근데 코로나는 지구온난화는 뭐 많은 그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 사막화라든가 그리고 그 해수면 상승 같은 것이 뒤따라오는 또 그 예를 들면 북극에 빙하가 녹는 데 따라서 빙하에 갇혀 있던 많은 그 정말 무서운 어떤 균이랄까 질병 요소들이 다 말하자면 탈출을 해가지고는 그것들이 다시 또 인류에게 엄중한 경책을 주는 이런 일련의 연속적 경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은 아마 지구촌을
뭐 인류 위기론도 이제 나올 만하고, 종말론이 나올 만하고, 종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뭐 결론부터 말해서 나는 종말론까지는 어쩌면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래서 경책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말 같으면 경책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경에서 보면은 종말이 올 때는 종말 증상들이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인류가 수명이 짧아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수명이 짧아지는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은 수명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거든. 그걸로 볼 때는 종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 궁극적 종말은 아니고. 그러나 일단 종말론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인류에게 그만큼 이제 경고를 주는, 그건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희망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 실제는 종말이 상당히 예측되죠. 이 해수면 상승하고 사막화하고 지구 온난화가 겹쳐서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게 단순한 자연 환경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인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어쩌면 어떤 나라들은 물에 아예 통째로 잠겨버릴 수도 있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해수면의 그 상승에 위협을 받는 몇몇 섬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큰 나라치고는 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가 수면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전 국토가 뭐 상당한 부분이 불과 한 해수면으로부터 한 1, 2m밖에 안 된다고. 뭐 내가 그거는 이제 어디서 읽은 이야기고 그렇게 낮대요. 근데 인구는 얼마냐? 그럼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그런 상황이 한 군데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지구상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정상적인 정치 상식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다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빙하도 녹고 한다면 저 설산에 눈도 만년설도 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 그럼 그 만년설이 연운이 돼 가지고 흐르는 강들이 얼마나 크고 그 영향이 큽니까? 뭐 연운이 말라버리면 결국 강물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큰 위험들이 말하자면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인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미중 전쟁한다고 정신없다고. 그러면 이런 걸 봐서 야 이런 한데 그 뭐 이런 판에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하고 서로 좀 타협도 하고 뭐 이래가 좀 소위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만 그게 상식인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말이요 그게 전련이 되게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왜? 미중 전쟁이 말이야 그냥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전쟁만 아니고 이게 사실 문화 전쟁이라고.
미중 문화전쟁이지, 미중 정치전쟁, 군사전쟁 이런 게 아니라고. 그 문화전쟁의 의미가 뭐냐. 가치관의 전쟁이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견지하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 바탕, 이것이 서로 간에 용납이 안 되어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그 둘이 미중이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지금 지구상에 말하자면 자연적 측면 제외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미중 전쟁이거든요. 딴 거는 지금 뭐 다 그 서서히 묻혀버렸어. 미중 전쟁이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전쟁이 그럼 두 국가 간의 전쟁이냐? 내가 볼 때는 형태는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실질 내용은 문화 전쟁이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문화가 이제 전쟁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립됐냐? 일단 중국을 한번 봅시다.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지요. 근데 중국 실제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럼 뭐예요? 중국은 하나의 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 국가인데, 그 이데올로기가 단순하면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서 간단한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용하고, 그 우선 드러나는 것만 해도 그 두 가지인데, 이거부터가 모순이거든요. 한문 전통 문화예요. 그러나 한문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문자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역사와 중국인들의 좀 역사 또 문화, 희로애락의 온갖 곡절, 우여곡절이 다 그 안에 잠겨 있다고. 그렇잖아? 그 한자 하나하나가 그 생긴 이유로부터 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이게 나오고 하는 게 그대로 중국 역사거든. 그 역사가 그대로 싹 농축되어 있는 거야. 농축되어 있는 거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지. 뭐 역사의 농축판이지, 그대로.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 지구상에 참 특이하게 그 한문이라는 문자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또 그 힘으로서 버텨나가는 이러한 문화니까 나는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한문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중국이란 나라는 말하자면 한문 문화라는 걸 중심으로 한 대단히 그 문화적 민족이다. 그 미국의 역사로선 프랑스의 토크빌의 그 미국에 대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저서는 굉장히 그 고전입니다. 명저예요. 뭐 우리나라도 번역도 되고 압축 번역도 되고 뭐 이래가 나도 그 다가 있는데, 그 사람 말도 그렇거든요.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돈 빼뿌리고 나면 이야기도 없고 말 내용도 없는 거예요. 돈 이야기야, 돈. 이제 그렇게 이제 소위 돈 중심의 문화, 돈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또 돈만 얻으면 무조건 명령을 따라와서 그 돈으로 이제 뒷받침해서 소위 과학이라는 게 또 일어나니까 이 돈이 역할할 그 출路를 쉽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이제 그 명분 반듯하게 어느 길로 쭉 흘러서, 그래 말하자면 뭐 그게 출자라 하든지
투자라 하든지 그런 거는 뭐 이름 붙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돈이 흐를 길이 사회적으로 딱 공인이 된 거야. 그래야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엄청 돈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여건이 딱 형성돼 버린 거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를 존경해주는 나라, 실제로 부자가 힘은 쓰지만 위력을 부리지만 존경을 받기는 참 어렵거든. 예를 들면 중국도요, 돈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지만은 그 사람들 존경받으려면은 덕인, 즉 대인이 돼야 되지 돈 많은 거 가지고 이런다고 절대로 못 받아요. 그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돈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이 두 문화 간의 싸움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싸움의 어떤 질이 남들이 봐도요 쉽게 포착이 안 돼요. 어느 걸 옳다 해주기도 한자 문화 굉장히 뭐가 그럴듯해요. 뭐가 있어 보여. 중국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 분위기를 냄새를 많이 피우는 그런 이제 문화고.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문화라고 하기는 참, 문명이 딱 맞는 거야. 문명이 맞아요. 그래, 이제, 문명적인 미국하고, 문화적인 중국하고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 두 문화와 문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인류 지혜의 그 어떤 대표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심이죠. 지구 온난화를 부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문명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생산 위주로 해가지고 소위 그 공해를 막 놓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이건 굉장히 대대적인 대규모적인 그런 자연 유린이거든. 근원적으로 문명은 발달하면 할수록 자연을 파괴하게끔 돼 있어서 파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문화가 이제 뭐 그런 특색을 가진 채로 문명이 말하자면 초래해 놓은 그 자연 파괴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 공동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 중국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원적 원천적 책임은 없는가 몰라도 중간에 다 동참했거든. 경제적 부유를 이뤄놓은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지고 오는 어떤 그 파괴적인 어떤 경책에도 저항력이 오히려 강하다고요. 참 세상이 이제 어찌 보면 공정하지 못한 건데, 근데 지구 온난화가 코로나 같은 사태로 이러니까 철벽 속에 숨은 그 사람들도 내내 속수무책인 게 똑같더라 이게요. 그래서 나는 이게 경책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이제 어떤 근본적인 것은 그런 표피적인 일들 가지고는 해답이 안 찾아지는 그런 깊은 문제다. 즉 하늘의 경책이다. 인간에 대한 경책이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경책 정도가 이미 아니다. 그건 너무 섣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전번에도 소욕지족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소욕지족을 통해서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는 거예요. 소욕을 통해서 생산을 줄이고 지족을 통해서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과 소비를 다 줄이고 경제를 이제 좀 줄이면 되는데 이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소비 생활에 크게 이미 뭐 참 중독이 돼 있는데 그거 다 되고 아무리 다 일러봐야 중독주의가 말 됐습니까? 그래서 소욕지족을 아무리 가르쳐 봐도 이게 실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소욕지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문화의 바탕에서 어떤 식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좀 성찰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한 겁니다. 길게. 근데 우리가 지금 뒤두고 있는 거는 문화와 문명의 전쟁이고 그 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자세로서 소욕을 실천하는 것과 문명적 차원에서 소욕을 실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소욕을 실천하는 측면에 들어가도 문화적 대처를 할 것이냐 문명적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는 그게 애매하다고.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화와 문명 그 둘이 다 안 된다 할 때는 그 둘 다가 해결 길을 내놓을 수 없다 할 때는 제3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문명 문화론 이게 말하자면 산야에서 반야로 할 때 그 산야적인 거거든요. 문화도 문명도 다. 근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나올 때는 정말 반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반야로 나아가서 해결을 찾는 노력을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느냐. 어디 반야 따로 뭐 갖춘 민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반야 갖춘 지혜 민족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부터 이제 한국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기억나죠? 한국은 미래에 대해서는 참 준비된 민족이다. 이건 내가 몇 번 한 이야기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는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한국이란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고도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종교적 가치면 같은 데서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일단 종교 선답 다 하고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다 했다 이거야.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달라. 그리고 그래 하는 속에서도 자기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이거야. 이제는 정말 전 지구적인 지혜를 필요로 한 상황에 왔어. 과거의 문화 문명의 지혜가 아니고 그 초문명 초문화의 지혜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필요성이 나올 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바탕을 찾자면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은 그걸 좀 많이 좀 생각해 주기 바라. 일단 나는 교학에서 법에서부터 이제 찾아. 불교는 법이니까, 불법이니까.
그래서 법에서 찾는데 그 법에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일단 불교에 나오는 담마 랭귀지에서부터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처와 건 같은 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와 건이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그 기능적 용어 이상으로 그 불교에서 지니는 어떤 위치와 함의가 굉장히 깊다. 처와 건의 차이가. 그래서 그건 꼭 잘 규명해내야 된다. 그런 문제. 등등 뭐 찾기 시작하면 꽤 많아요. 그 기초 위에서 내가 뭐냐면 담마와 아비달마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아비달마가 뭐냐? 그 해석적으로 보면 아비달마는 그냥 뭐 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담마는 진리고 아비달마는 시대적인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마와 아비달마가 항상 똑같은 비중으로 있는 거야. 근본으로서 담마가 있고, 그 근본을 쓰는 방편 내지는 현실 상황에서의 그 법으로서는 아비달마가 있다. 이렇게 아비달마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그걸 뭐 누구도 찬성은 안 해주겠지만 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참 깊이 파고들어서 중도를 뭔지 밝혀내야 된다. 그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로서 이 팔정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참 내야말로 만날 팔정도 이야기만 하는데 나는 하고 싶다고. 중도로서의 팔정도 이야기해야겠고, 정념을 가진 팔정도를 이야기해야겠고, 지혜의 기초로서의 팔정도를 이야기해야겠고, 다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특히 거기서 사띠의 의미, 사띠가 있어서 사띠가 적극적 역할을 할 때 팔정도가 제9지 제10지, 즉 지혜와 해탈의 가는 노정이랄까,를 완성시키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띠가 있기 때문이다. 사띠가 없는 게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부처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불교 해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계속 더 근거도 많이 해서 그걸 확인시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말 한국 불교가 아닌 이게 신세계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일본에서 중국에서도 안 나온다 이 말이요. 한국에서 나온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걸 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로 없어도 이게 하나의 고향 소리의 정신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진다는 것도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